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김병기 의원이 14시간에 걸쳐 첫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특히 김 의원 자녀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걸로 전해졌는데 오늘 김 의원을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14시간이 넘는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빠져나옵니다. 오늘 첫 조사였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의혹이 여러 개인데, 의혹 여러 개인데 좀 어떤 내용 위주로 오늘 좀 소명하셨는지. 뇌물수수 등 총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의 첫 경찰 조사는 오전 9시경부터 시작돼 밤 11시가 넘어서야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숭고하게 생각하고요.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편입과 빗썸 취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차남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한 데 이어 김 의원이 학교와 기업 관계자를 접촉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보고 관련 물증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과 관련해 김 의원이 전직 구의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과 배우자가 업무 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중으로 김 의원을 재차 소환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어제 이른바 법 왜곡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은 재판소원법에 대해 표결을 강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어제부터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지만 사실상 막기 힘든 상황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변정현 기자, 지금도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은 5번째 주자로 나선 김희정 의원이 4시간 가까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소원법에 대한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재판소원법에 대해 사법체계 근간인 3심제를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어제 저녁 6시 20분쯤 재판소원법에 반대하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습니다. 재판소원법은 확정된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등에 한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인데 국민의힘은 사실상 4심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대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재판소원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죄로 만들기 위한 사법 파괴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들을 끝없는 소송 지옥으로 빠뜨려서 법치와 인권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천만한. 찬성 토론 첫 주자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새로운 첫 재판이라며 사법 질서를 흔드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원 판결이 억울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일하는 노동자들 주변에서 못 봤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저녁 표결을 통해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재판소원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내일은 대법관 증언법까지 통과시켜 사법개혁 3법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TV조선 변정현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처리를 두고 혼선을 빚던 국민의힘이 통합 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지방선거 전 통합을 위해 2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만큼 상정이 실제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대구 지역 의원 12명은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대구 경북 통합에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다 찬성이었기 때문에 강제전환법하고 같이 통과시켜달라고 하자. 그 지도부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반면 13명의 경북 지역 의원 중에선 일부 반대 의견이 나왔고 결국 투표를 통해 과반 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많은 토론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이 투표를 했고 찬성이 우수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하지만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AI와 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지원이 명시된 광주 전남과 달리 대구 경북엔 구체적 지원 내용이 빠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속전속결로 결론 지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경북 북부권 발전의 핵심 조항들은 수정안에서 자치를 감추었습니다. 국민의힘은 6월 임시국회 내 대구 경북 통합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사법 3법 강행에 반발해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 중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구를 찾을 예정인데 통합법 보류에 대한 국민의힘 책임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KB조선 정민진입니다. 미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북미 간 대화 시도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집권 2기 들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 So I'd come back with respect to Kim Jong-un. I'd come back. 백악관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고 현지 시간 26일 밝혔습니다. 전날 김정은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답한 겁니다. 백악관의 대북 정책 불변 언급은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미국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언제든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That the United States is always prepared to talk to officials from any government, whether it's someone in Cuba or potentially one day someone in North Korea. 외교관은 다음 달 말부터 4월 초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계기에 북미 정상 간의 소통이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강경화 주미 대사는 트럼프의 방중과 관련해 북미 대화 가능성을 포함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발표된 NBS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졌는데 같은 조사로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과 지지율이 같았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원인이 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과 당대표 모두가 민심과 너무 멀어졌다. 그게 가장 핵심적 이유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에 뭔가 그 장 대표가 민심에 맞는 그런 부합하는 그런 발언을 내놓나 하고 기다렸었는데 윤석열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론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정말 이런 그 가장 낮은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더더구나 민주당 지지층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도층도 그걸 보면서 지지를 철회하거나 지지를 유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국민의힘 지지층마저도 지금 친윤, 친한, 친장 다 갈려 있지 않습니까? 지지율이 높게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아마도 지금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일부 지지층에서는 지도층에서는 지방선거는 원래 투표율이 낮다. 그러니까 똘똘 뭉친 몇 사람만 있으면 소수의 지지만 있으면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선거는 다 아시지만 구도, 인물, 정책 이런 게 갈린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구도 아닙니까? 구도가 바로 이 여론조사에 나타난 것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 100% 믿을 건 아니지만 여론조사를 무시하는 그런 경우는 정말 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에서 정치 생명이 서울과 부산에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부산을 포함한 거에 대해서 이제 텃밭이기 때문에 일부러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근데 여기서도 약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 지방선거 100일도 안 남았는데 반등의 기회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그 MBS 조사에서 지지율이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19%, 민주당이 41%, 네. 또 부울경에서는 23대 39%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3달 넘게 남았기 때문에 몇 번이고 출렁거릴 수 있는 기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과 연동되어 있고 최근에 부동산이 좀 잡히고 있고 주가가 6천을 넘어서는 그런 실적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머니 무브가 바람직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 그런 성과와의 그거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지지율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견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인데 바닥에서 지하로 내려갔는데 또 지하 1층뿐 아니라 지하 2층, 3층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차가운 여론의 당내 위기감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당 중진 의원들도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서 저륜 문제를 꺼내들었는데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죠. 윤석열과 절연하자고 하는 세력과 절연하겠다라고 했던 그 표현은 발언을 처리하는 게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백배 사죄해야 된다. 확실하게 속지 않은 세리머니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뭔가를 보여주자. 이게 바로 늪에서 빠져나오는 거고. 그동안 관망하던 중진들까지 장 대표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장 대표는 심사숙고하겠다 이렇게 답한 걸로 알려졌는데 주필님, 이 실제로 노선 변경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뭐 정치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지만 심사숙고하겠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노란 얘기죠, 뭐 한마디로.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전 중진들이 보통 중진 그러면 3선 이상을 얘기하는데 어제는 4선 이상만 모였더라고요. 근데 좀 보시다시피 4선 이상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국민의힘에. 근데 그분들 지금까지 뭐 하다가 이렇게 정말 완전히 늪에 빠진 이후에서야 이렇게 나서는지 잘 모르겠네요. 장 대표를 장 대표도 그래도 뭐 2선이라고 하지, 재선이라고 하지만 1.5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분들을 지도부를 잘 이끌어서 당 전체가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게 중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근데 이 다 늦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너무 늦은 것 같고요. 글쎄, 완전 노선 변경? 지금 장동혁 대표를 떠받치던 그런 세력과도 절연하라는 얘기인데 이제는 잘못하면. 네. 그거는 정말 이도도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니까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선택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중진 의원들을 만난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이 최고 중진회의 부활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궁금하고 이 내용들이 장 대표가 실제로 좀 수용을 하게 될까요? 근데 이 최고 중진 회의라는 게 네. 공식적인 의결 기구가 아니고 자문회의의 성격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에 영향을 별로 미칠 것 같지는 않고 그걸 수용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보면은 굉장히 이제 경청하는 듯한데 그리고 나서 나오는 목소리는 예컨대 절연하라고 하면 절연하라는 사람들과 절연하겠다 이렇게 본인의 그냥 생각을 고수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자문회의에 결정 권한을 준다든지 거기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별로 수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구 행이 당내 갈등 소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수 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할 일을 다 해보려고 여기 대구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선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 그런다면 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나 하고 어떤 경위든 어쨌든 저희 당과는 지금 밖에 나가 있는데 우리 당 의원들이 거기 가서 도우면 응원을 하면 이게 해당형인지 아닌지에 대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에게 지방선거 백의종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비롯해 보수가 망가질 때 어떤 희생을 했느냐고 반문을 하기도 했는데 이 양측의 입장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참 여전히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또 국민들에게 저렇게 하면 볼썽사나운 모습밖에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는 거죠. 글쎄, 한 전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할지 그건 본인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그러나 출마를 한다? 뭐 물론 서울, 뭐 대구 어디든 출마할 수 있습니다. 출마의 자유가 있고. 그런데 대구에 특별히 뭐 출마한다? 대구가 이른바 보수의 성지라고 얘기하는데 한 전 대표에 대한 지지세가 그렇게 셀까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는 그런 데가 특히 대구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전 대표가 거기서 어떤 큰 역할을 하기도 어렵고 무소속 출마를 한다?
글쎄, 그러면 대구 어디든 간에 아직 뭐 보궐선거가 치러질지 안 질지도 확실치 않지만 치러진다면 국민의힘 후보를 낼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고 민주당 후보도 낼 거고. 근데 한 전 대표 거기에 무소속 출마한다? 한 전 대표 당선 불가능합니다. 제가 감히 단정하건대.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를 떨어뜨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지방선거가 만약 속된 말로 망친다 그러면 그게 책임론이 한 전 대표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길게 봐서 정치를 생각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 바란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뭐 백의종군 한다면 여러 좀 그 지역에 내려가서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원하지 않는 데까지 가서 할 필요 없지만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지 연설을 하면서 오히려 당선의 힘을 보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정치적 선택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둘 다 양쪽 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네, 한 전 대표는 이틀 전에 대구에 내려가서 지금 대구를 돌고 있는데 오늘은 최대 행사로 이 서문시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한 전 대표 친한계 의원들도 동행할 예정인데 당 일각에서는 이 친한계 의원들이 만약에 동행한다면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 내용 어떻게 보셨어요? 네, 장동혁 대표가 정말 한동훈 전 대표를 싫어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대구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거기가 재보궐이 나오지 않도록 이진숙 전 위원장을 밀 것이다. 이제 그런 해석들도 있던데요. 얼마 전에 장동욱 대표가 대구 서문시장 갔을 때 굉장히 싸늘한 민심을 접했잖아요. 네.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어떤 분위기를 갖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 동행하거나 하는 그런 친한계 의원들을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사실 친한계 의원들 그리고 또 친한계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했던 그런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도 지금 윤리위 제소가 이루어지는 그런 피해 숙청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참 보기가 볼상사납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 평가를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 굉장히 잘 못하고 있다라는 정말 부정평가가 높고 보수층 내에서도 부정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던데 좀 이참에 노선 변경을 과감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네,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쿠팡 INC 김범석 쿠팡 INC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에 처음으로 사과를 하는 첫 육성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육성으로 직접 지난해 일어났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냈다는 점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고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안 싸움 양상으로 번졌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 지역 의원들의 투표까지 거친 끝에 찬성으로 의견이 정리가 됐는데 이게 바로 이 지방선거에서 텃밭을 뺏길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왔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우선 지방통합을 이렇게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고 나서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급히 추진하는 걸 자체를 저는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잘.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아니 대구와 경북을 분리하고 전남과 광주를 분리하고 대전과 충남을 분리하고 그래서 지금 다 도청이 딴 데 갔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면서 돈 들여서 할 때는 언제고 또 이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뭐 전체가 뭐 40조 원이라는가요? 그걸 들여서 또 이걸 통합한다? 더구나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건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뭐 지금 전남 광주는 통합하기로 했는데 이유가 거기다 돈을 많이 들여서 무슨 뭐 특별한 어떤 특정 산업을 유치하게 해주고 그렇게 특혜를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저 경실련에서 지적한 걸 보면은 수많은 현행 법률을 위반해서 거기다 엄청난 특혜를 준다는 거예요. 좀 그런 걸 인센티브를 줘서 통합을 하게 한다는 건데 지금 일단 명분은 대구 경북 통합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명분은 그만한 인센티브가 대구 경북에는 안 주어졌다. 네. 특정한 산업에 대한 특혜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뭐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일단 지금까지 반대했던 것은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에서 그런 것들이죠. 뭐 대구 경북지사를 생각했던 사람들, 경북지사, 대구시장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좀 부자격에 불리한 뭐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반대했었는데 지금 이제 전남 광주는 이미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결국 만약에 안 된다면 자신들의 어떤 책임으로 돌아올 거니까 지역 주민들은 통합을 해야 뭔가 많은 지원을 받을 거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따라서 정치적 입장에서 다시 좀 바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여권의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기를 갑자기 제가 뭐 0살 때, 2살 때 제가 뭐 투기용으로 매매했다. 그리고 그걸 지금까지 계속 그냥 갖고 있는 건데 도대체 어떤 논리 구조인지를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 저는 그냥 그 재산세만 내고 있는 겁니다. 땅에. 말이 길어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투기꾼입니까 농사꾼입니까? 둘 중에 하나만 대답하시면 되거든요. 막 가짜 뉴스 하면은 법적으로 처벌하겠다. 가장 후진 대응입니다, 그게. 이 농지를 두고서 어제는 안철수 의원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정구청장의 농지 주변에 서울 성동구에 힐링센터를 지었고 이 부지가 통일교 개발지라는 내용인데요. 대변인 이 내용만 보면은 이제 자신이 보유한 농지 인근을 공금으로 개발했다는 거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네, 문제는 전혀 없고요. 농지에게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그게 600평이고 공시지가가 5,200만 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부가 매입을 하셨고 정원호 구청장의 이름으로 부모님이 계속 농사를 지으시다가 이제 농기구가 못 들어가는 맹지로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그냥 방치된 그런 상태고요. 근데 94년에 농지법, 그래서 96년부터 적용이 돼서 그걸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수에 성동에 힐링센터가 있다는 건데요. 네. 근데 그 여수로 결정이 된 것은 성동 구민들의 투표를 거쳐서 영월이 2위, 여수가 2위로 나와서 두 곳에 모두 힐링센터를 놓은 것이고, 또 통일교 부지라는 의혹도 제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여수 교육지원청 산하의 폐교를 잘 이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호 구청장도 같은 반박을 했는데 이 성동구 힐링센터는 주민투표로 결정된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힐링센터 문제는 지역이라든지 그 절차라든지 뭐 그런 것들 한번 좀 확인해 봐야 될 그런 문제고요. 네. 본인이 그냥 구청장이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주민표를 거쳤다면 뭐 그 자체를 문제 삼을 건 아니지 않는가 싶은데, 글쎄 이제 또 일반 국민의 김재섭 의원이 의혹을 제기할 때 2살 때 샀다, 투기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납득이 안 돼요. 부모나 할아버지가 사셨다면 그거를 이렇게 뭐 편법 상속이라든지 뭐 차명거래라든지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자체 내용이 안 되고, 국힘 전략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 후보가 아니잖아요. 네. 자꾸 정원호 구청장 공격하면 후보로 키워주는 거 아닌가? 오히려 그런 것들이고, 만약에 그런 어떤 분명한 의혹이 있다면 후보가 된 다음에 확실하게 제기하는 게 낫지, 지금 후보도 아닌 상황에 자꾸 제기하면 정원호 구청장을 오히려 키워주는 거 아닌가. 전략상 좀 미스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 서울 도심 북창동의 한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손님과 종업원 30여 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대에는 교통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건물에서 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이 중장비를 타고 위에서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그 사이 연기는 주변 건물까지 퍼지며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서울 중구시청역 인근 3층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6시 20분쯤입니다. 불은 2층 식당 안에서 시작돼 삽시간에 주변으로 번졌습니다. 2층에서 장어 굽다가 연기때 타니까 올라가 보니까 막 불 붙은 거지. 화재 발생 직후 건물에 있던 식당 손님 등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8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현장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화재 건물이 노후화된 상태인데다 근처 임시 건축물이 빽빽하게 모여 있어 소방당국은 화재 작업에 애를 먹었습니다. 포크레인을 동원을 해서 파괴 작업을 실시를 하면서 완전히 진화를 하려고 그렇게 작전 계획을 수립하여서 불은 3시간 반 만에 모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퇴근 시간 발생한 도심 화재로
주변 일대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TV조선 이상매입니다. 세금 낼 돈은 없다면서 집안엔 명품과 현금 다발을 쌓아둔 고액 체납자들이 또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압수한 명품 등을 처음으로 공개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치자 체납자 가족들이 거세게 저항합니다. 협조를 해주셔야죠. 아니 싫어요, 못해요. 실랑이를 하다 갑자기 가방을 메고 출근하는 체납자의 딸. 잠깐만요. 조사관들이 가방 확인을 요구하자 급기야 집어 던집니다.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가방 안엔 자그마치 현금 1억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다른 체납자의 집, 화장실 수납장에서 뜬금없이 김치통이 나옵니다. 목수 같은데 한참. 이 안에만 2억 원의 뭉칫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옷장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된 또 다른 체납자. 황당한 억지를 부리며 필사적으로 막아섭니다. 그거는 내 비상금입니다. 주세요. 내가 평생을 모아놓은 돈을. 결국 현금과 고가 시계, 54돈에 달하는 금 등 1억 원 상당을 압류당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적발된 고액 체납자는 모두 124명, 징수액만 81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압수 물품을 수장고에 보관해 왔는데 처음으로 공개 매각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매는 고액 체납자가 값비싼 물건을 숨겨 보유해온 행태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에르메스와 샤넬 가방, 롤렉스 시계 등이 일반 전시를 거쳐 3월 11일 온라인 경매에 붙여집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과거에도 피해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른 적이 있어 경찰이 스마트워치도 지급했었지만 가해자가 배달원을 가장해 집으로 침입하는 바람에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겁에 질린 채 원룸 안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출동했지만 집 안팎엔 혈흔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새벽 4시 40분쯤 19살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지인 2명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싱크대에서 꺼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가는 걸 또 제지를 했는데 그 제지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가슴 쪽에 일단 범행 뒤 원룸에서 나온 남성은 6차선 도로의 중앙 분리대까지 뛰어넘고 택시를 잡아타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범행 3시간여 만에 200km가량 떨어진 충북 청주 인근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피해 여성과 2개월 정도 만나다 2주 전 여성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 여성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사건 당시 남성이 배달원을 가장해 집 안으로 들어온 뒤 다짜고짜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사용조차 못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폭력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조연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천원금 의혹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이 어제 14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출석과 귀가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런 일로 뵙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성실하게 조사받아서 제게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 말끔하게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조사였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의혹이 수고하셨습니다. 의혹 여러 개인데 좀 어떤 내용 위주로 오늘 좀 소명하셨는지. 내일도 오시는데 이틀 동안 13개 의혹 다 소명하실 수 있습니까?
보신 대로 김병기 의원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음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언급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우리 법조계에서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결국 본인이 말이 진실인지 여부는 자금의 흐름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3개의 의혹, 굉장히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데 하루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틀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보면 지금 보듯이 이 와이셔츠 자체를 차이나 칼라 내지는 이게 성직자들 입는 그런 것을 옷을 통해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나는 무고하다라는 취지의 진실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인적 물적 증거를 봤을 때 과연 김병기 의원이 말 그대로 이것을 의혹을 넘어서 음해다라는 것이 확인될 수 있을지 아마 14시간 조사를 하는 동안 아마 당혹스러운 때도 있고 본인이 생각했는 것보다 수사기관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수사를 초기이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봤을 때 과연 증거 자체가 김병기 의원이 의혹이다 이걸 어떻게 보면 음해라고 할 수 있는 범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봅니다. 네, 경찰은 이 김 의원이 받고 있는 13가지 의혹 중에 이 차남의 편입 특혜 의혹 그리고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해서 집중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 변호사님, 이 의혹에 특히 공을 들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번 의혹의 경우에는 편입 특혜 의혹과 취업 청탁 의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선적으로 사회적 민감도가 조금 더 높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네. 사회에서 입시와 취업과 관련돼서만큼은 공정성 여부를 굉장히 중시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혐의와 달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금전 흐름보다는 어떻게 보면 업무로서 위력을 강요했는지 그런 부분들의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더욱더 용이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김병기 의원이 해당 업체에 찾아갔다는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강압이 있었다는 부분들에 대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이 사건들의 이 혐의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혐의 입증에 더욱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사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경찰은 김 의원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입증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준비했다고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증거 어떤 증거들이 있길래? 13개 혐의 중에 가장 무거운 혐의가 공천원금 관련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2020년 본인의 어떤 총선 직전에 구의회 의원으로 몇 명으로부터 합계 3천만 원을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그런 의혹. 나아가 또 지난 2022년 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 과정에 본인이 민주당 공천 공관위의 간사로 있으면서 당시에 이제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시의원의 1억 원 수수 의혹에 대해서 다 알고도 결국 문제가 됐는 그 다음 날 공관위에서 단수 공천을 줬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위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인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1억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절차가 지금 마무리돼 가지고 조만간 3월 초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 사실 그런 부분은 녹음을 통해 가지고 다 밝혀진 부분이 있는 것이고 네. 나아가 지금 공천원금 관련된 3천만 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지역구에 있던 그런 구의원들 진술을 통해 가지고도 이미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상당 부분 드러났고 나아가 결정적인 증거 같은 경우에는 이 김병기 의원의 실에 같이 있던 변호사 출신 국회 보좌관들이 실제로 이런 같이 대화했던 김병기 의원의 녹취록도 다 있는 이런 상태다 보니까 과연 본인이 부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죄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은 오늘도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고요. 경찰은 오늘까지 조사를 한 뒤에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구속영장이 결국 신청이 되게 될까요? 일단 김병기 의원에 대한 혐의가 굉장히 많죠. 13가지 네. 혐의에 대해서 전날 경우에도 13시간가량 동안 강력한 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일단 이 김병기 의원으로부터 충분한 진술 청취의 기회를 부여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만큼 혐의가 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당국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가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보다는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식으로
구속영장 청구서가 구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는 증거들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수사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앞서 강선우 의원과 마찬가지로 혐의가 굉장히 좀 중대한 부분도 있고 다수의 그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다고 한다면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자체가 청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조사 내용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트롯 시즌4 준결승전입니다. 열 명 중에 5명이 떨어집니다. 자, 탑5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라운드. 이제 와서 후회할 줄이야. 대한민국을 홀릴 차세대 트롯 여제의 탄생 미스트롯 시즌4. 이 미스트롯4 준결승전 무대를 통해 결승에 진출할 5명의 참가자가 가려졌습니다. 참가자들의 정통 트롯 진검승부가 펼쳐졌는데 최보윤 조선일보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결승전 무대에서 나란히 1위와 2위를 한 두 사람이죠. 허참미와 이소나의 무대 먼저 준비했습니다. 가슴 속을 태웠어. 지난주 톱10 결정전에서도 최종 순위 1위로 준결승전 티켓을 거머쥐었던 허참미 씨. 어제도 또 1위의 왕좌에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허참민 씨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번 미스트롯 4는 허참민 씨의 서사가 굉장히 많이 방송이 됐는데요. 네. 어제도 지난번처럼 두 다리 꼭 붙이고 노래로만 승부를 해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마스터 점수에서 1585점으로 압도적인 점수를 받았고요. 그 200점이 들어가는 국민대표단 단지 현장의 객석에 있는 팬분들이었죠. 그분들한테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투표가 조금 낮은 편이어서 5위로 떨어져서 어떻게 될까 했는데 마지막 최종에서 문자 투표에서 또 압도적인 1위를 하면서 전체 1위에 올랐습니다. 네, 이소나 씨는 투병 중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노래를 했는데 이 순위도 놀라웠습니다. 10명의 참가자 중에 8위로 올라왔는데 어제 2위까지 올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소나 씨가 마지막에 정말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근데 네. 무대에 올라갈 때부터 굉장히 눈이 부은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일단 리허설 때도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고 여러 가지 좀 힘든 사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AI 소나라는 말이 있었는데 네. 어머니가 파킨슨병 투병하는 사실을 알리게 되면서 그런 점들이 또 시청자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10명의 참가자 중 18년 차 최고참의 저력을 보여준 윤태화와 무섭게 떠오르고 있는 신예의 길려원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대머리 위로
윤태화가 트롯 현역 최고참의 관록을 노래에 잘 녹여냈습니다. 이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애틋함을 노래에 담아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윤태화 씨는 지난번에 할머니가 굉장히 어릴 때 돌아가시고 또 자신을 위해서 약초를 캐시다가 산에서 여기 내려오시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가셔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했었는데요. 네. 윤태화 씨가 이제 어머니가 이혼을 하면서 할머니 슬하에서 컸다고 해요. 그런 마음을 막모가 어머니를 그리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전해서 마치 대사를 하듯 정말 자기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듯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고요. 그리고 미스트롯2에서 허찬미 씨와 함께 각각 11위, 13위를 하면서 굉장히 노래 실력은 인정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수들이 노래도 잘하고 정통 트롯으로 굉장히 또 그전에는 세비 트롯만 많이 시켜서 조금 힘들었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정통의 그런 모습을 다시 보여준 것 같아서 역시 현역이구나. 현역 18년 차가 얼마나 센 건가 그런 관록을 한번 다시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네, 이른바 꺾기의 길려원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곡의 원곡자인 진성 마스터에게 극찬을 받으면서 노래가 갖고 싶다면 원가로 주겠다 이런 제안까지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진성 마스터의 내가 바보야 노래는 작년 미스터트롯 3에서 준결승 무대에서도 손비나 씨, 김용빈 씨가 보여줬던 무대였는데요. 그걸 또 단독으로 불러서 거기서 아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고음이나 그런 꺾기나 이런 점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고 유려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진성 씨가 그냥 우선 싼 값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트로트 샛별이라서 저런 노래를 이렇게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첫 무대에서 아주 큰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준결승전에서는 톱5의 신곡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미스터 트롯 시리즈 사상 최초로 단체곡이 생긴 건데 장윤정 마스터가 만들었다고?요? 네, 장윤정 마스터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할 때 또 장공장장이라는 또 예명을 갖고 있는데요. 네. 홀려라 이게 미스트롯 4가 세상을 홀리다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홀려라라는 노래를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엘리아 씨가 이제 좀 건강상의 이유로 참여를 못해서 탑 10 분들이 이렇게 무대를 꾸몄었는데요. 홀려라 호이 하는 그 중독성 있는 것 때문에 관객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따라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준결승에서 아쉽게 탈락한 참가자들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누구인지 좀 짚어주시고 또 다음 주에는 차세대 트롯퀸도 이제 나오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10명에서 5명으로 추려졌으니 이제 진선미가 남아있잖아요. 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예전 같으면 탑7이 뽑히기 때문에 탑5가 아니고 탑7이었으면 이미 들어갔을 분들인데 바로 6위의 윤윤서 씨와 7위의 염유리 씨였습니다. 염유리 씨는 지난번에도 11위를 해서 준결승전에 못 올라간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두 분들이 사실상 탑7이었기 때문에 뭐 최종에 갔다고 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8위는 이엘리아 배우인데 이번에 가수로 전용격 변신을 했었죠. 그리고 9위는 김사나 그리고 10위는 유미 씨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네, 다음 주 미스트롯4 차세대 트롯퀸의 탄생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육성으로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언급한 건데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장동욱 기자 전해주시죠. 네, 김범석 쿠팡 의장이 조금 전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육성으로 사과했습니다. 김 의장은 오늘 아침 쿠팡 실적 발표 현장에 나와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발생한 걱정과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이후 김 의장이 사과 입장문을 공개한 적은 있지만 공식 석상에서 육성으로 사과의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쿠팡 측은 지난해 4분기 중 전 직원이 3,300만 개 이상 사용자 계정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약 3,000개 계정의 데이터를 보관한 데이터 사고를 인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들이 포렌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이력 등 기본적인 연락처 및 주문 정보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사용자 계정 2,609건에 대해서는 건물 로비 출입 코드가 조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금융정보나 결제카드 정보,
로그인 자격증명 및 비밀번호, 정부 발급 신분증 정보 등 민감 정보는 접근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2차 피해 발생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AI 스마트폰을 내놨는데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먼저 제안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구글과 동맹을 맺은 애플도 조만간 확 달라진 AI 기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사진에서 잘려있는 케이크를 채워달라고 하자 온전한 케이크가 만들어집니다. Call me an Uber to go to the San Francisco airport. 이 한마디에 택시 호출 앱이 자동 실행돼 목적지 설정까지 해놓습니다. 약속 날짜를 제한하는 문자가 오면 그날의 일정을 확인해 알려주고 과거 여행을 추억하는 대화를 나누자 스스로 알아서 당시 찍었던 사진들을 찾아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층 똑똑해진 AI 비서를 탑재한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입니다. A phone that takes actions on your behalf. This is the Agentic AI phone. 스마트폰 최초로 옆에서는 보이지 않는 액정을 탑재해 사생활 보호도 강화했습니다. I'm really impressed about the privacy screen. It's really useful if you are on the subway or going on the street or do you want to check your bank account. 다만 반도체 가격 급등 여파로 전작보다 기본형 256기가는 99,000원, 최고 사양은 최대 41만 원 올랐습니다. AI 기술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애플도 반격에 나섭니다. 새로운 운영체제를 이르면 다음 달 말 선보일 예정인데 구글과 손잡고 내놓는 첫 업데이트인 만큼 AI 기능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국군 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신입생도의 볼에 가족이 뽀뽀하는 장면입니다. 3월 새학기가 다가오면서 학교마다 입학식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설레는 현장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간호사관 생도로 시작하는 딸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전했는데요. 이들의 입학을 축하하듯 교정에는 하얀 눈이 내렸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는 신입생들이 전통에 따라 고유 의식을 치렀고요.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축복 예식에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입학 선서를 했습니다. 떨리는 마음과 설렘이 교차하는 신입생들 표정 인상적이네요. 근데 요즘에는 입학을 축하하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고요? 네, 축하 방식도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요. 입학을 응원하는 전광판이나 포토월이 등장했습니다. 어제 열렸던 서울대학교 졸업식장 앞에 전광판이 설치된 조형물이 등장했는데요. 전광판에는 입학생을 응원하는 메시지들로 가득했습니다. 신입생이 가족과 함께 포토월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밝은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신입생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에는 비가 내립니다. 현재 남부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전 중으로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요. 강원 산지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중북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메마르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지속되는 가운데 바람도 강해서 불씨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제주와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6.5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 13도, 대구 11도로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강원 영동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3일절 연휴 마지막 날에는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